최근에 시장 대비로는 조선 관련주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런가요? 조선 기자재도 그렇고. 아, 그런가요? 시장 대비로는 거의 플러스 20%씩은 되는 거예요, 또. 그동안 오른 게 없어서 아마. 그죠. 오른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네, 없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항상 오르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보겠고요. 네. 박매원 대표님이 이제 하나금융투자 나오신 지가 1년 좀 넘으신 거예요. 1년하고 한 달 됐어요. 그럼 트레버트 리서치도 이제 1년 정도가 된 거네요. 한 달 정도. 어떻게 좀 그래서 잘 되시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네.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좀 잡았고. 그 절반 이상은 와이스트릿 보고 들어오신 걸로 예, 하시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시죠. 근데 이제 네. 그 뭐 얼마를 이렇게 뭐 벌었다기보다는 네. 나와서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네. 남과의 그 무의미한 경쟁을 안 해서 그게 좋아요. 아, 증권사를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매출과 고객을 늘리기 위한 그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고민과 반성. 그것만 있을 뿐이지. 뭐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이렇게 뭐 직장인 시절에 네. 그런 남과의 뭐 비교라든가 경쟁 이런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일단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본인만 더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네. 예, 좋은 자료를 내면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조선업에 대한 현실의 움직임. 네. 그러니까는 뭐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보단 근본적으로 조선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한 더 많은 면밀한 검토와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 트레버트 리서치를 창업한 뭐 그런 뭐 입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작년부터는 우리나라 국립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 해양 해양대학교에서 그래서 저기 부산 영도에 맞습니다. 있다는 그래서 뭐 국립대학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뭐 그런 뭐 사업의 목적보다는 네. 그래도 이제 교수의 이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 조선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뭐 조선업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제가 설명을 해서 네. 궁극적으로는 조선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단순 주식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더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후학의 양성이죠. 많은 인력들이 고용 창출이 되고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이 조선공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그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그 외의 목적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트레버트 리서치 자료를 이제 도용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몇 자료를 막 번 베껴간다고. 예. 영상에다가 띄워놓은 차트들을 이제 도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리는데 막 그걸 캡처해갖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트레버트 리서치에 올려놓는 글들도 좀 도용당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그래서 그것들이, 몇몇 분들의 뭐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브 영상, 그리고 뭐 텔레그램 방에 상당히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작권을 침해하면 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도용을 하는데 이게 또 내용을 또 뭔가 좀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뭔가 좀 그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에 이제 출연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조선업에 대한 관심, 조선업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너무 이제 주식 가격 상승에만 초점을 두신 분들이 이제 왜곡된 방향으로만 이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큰 지금 이슈가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환율 아닙니까? 원달러 그렇죠. 환율이 1,370원대까지 가버리고 아직 그밖에 안 됐나요? 제가 지난번에 1,500원 가능성 아직이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되게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한기로 듣고 좀 흘렸습니다. 에이 설마 제가 오버하는데 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1,500원?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생각해도 1,500원은 이거 좀 사실은 그렇죠. 난리 나는 그러니까 환율 아닙니까? 이게 그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정부에서 방어 안 하면 네. 1,500원 가는 것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 예, 가장 큰 이유가 가계부채 문제. 네.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죠. 예, 거기다 부동산 가격이 요즘에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예, 굉장히 큰 신용 대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실제로 첫 직장이 예, 금융공기업에서 이제 네. 리스크 관리를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일을 해본 경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뭐 더 오를지에 대한 것이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조선소에게 좋냐? 네. 예, 지난번에는 제가 환율이 오르면 매출 실적이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그 지금 환율의 수주를 받는 것들은 2년 후에 매출에 찍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매출 성장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약간 선수금 정도의 그렇죠. 좋은 반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소들이 거의 익스포저의 70% 정도를 다 선물한 매도 회치를 해놓거든요. 예, 그래서 환평가 이익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 그래서 환해지를 해놓으니까. 환율이 오르는 것이 조선소에게 좋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반대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네. 결국은 선주 입장에서는 발주를 멈추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가 인하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가 하락의 근거. 근데 달러로 배를 사는 입장에서는 그게 원화가 약세일수록 배를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한국 조선소들은 네. 우리가 설계와 기술과 기자재 생산을 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네. 원화 선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원화 선가를 고정을 시켜놓고 네. 달러 환율, 달러로 변환된 선가를 가지고 선주사들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렇죠? 선주사들은 유럽 선수화가 대부분이죠. 네. 유로화 통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달러화로 전환을 해서 그걸로 환율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외환 시장의 중요성을 유럽 선주들이 많죠, 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 입장에서는 높은 선가에 받기를 원하지만 네. 환율이 하락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년 후에 매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환해지를 걸어놔요. 모든 구간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발생되는 매출액은 1,150원대 수주 계약분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0원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환해지를 대거 걸어놨기 때문에 환평가 이익은 사실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수주 영업에서는 선가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네. 1,000원 환율일 때 1억 달러라고 예를 가정을 하면 네. 1억 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1,100원으로 올라가는 순간 네. 역수니까 외화선가는 1억 불에서 0.9억 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선주는 기다려요. 부동산도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야 레버리지를 세게 일으켜서 사는 거지 집값 하락 시기인데 지금 누가 집을 삽니까? 안 사요. 이론적으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도 말했던 것이 선박 투자는 선주 입장에서 부동산 매매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선박 매매에서 발생되는 그들의 프라핏이 전체 프라핏의 약 70%를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네. 단기적으로는 선가 하락의 리스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선업 영업에서는 약간 제한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영업 실적 측면에서는 매출 성장 효과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은 환평가 이익은 제한적인데 해지 비용은 이미 다 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네. 조선업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환율이랑 조선업 주가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아까 거의 환율 1,5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근거는 혹시 뭔지 여쭤봐도 돼요? 첫 번째가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 실적이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매달 경신을 했죠. 네. 올해도 수출 실적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들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 적자인데 네. 이거는 환율 상승의 후행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환율 리스크를 말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 수출이 증가가 되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매달 보고 있는 그 수출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관세청에서 발표가 되는 자료인데 네. 이게 통관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관된 이후에 실제 판매가 됐는지 재고로 잡혀있는지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지난 거의 한 2년 가까이 수출 생산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수출 실적이 정말 늘었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외화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돼요. 해외 투자가들이 이거를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이슈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를 상수로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상수로 있는 거고. 네,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버렸기 때문에 부동산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채성 자산이기 때문에 예. 현금 창출이 안 되는 부채성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매매로 결국은 이제 이익을 내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매매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현금 창출이 안 되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채성 자산이 되는 것이고 금리가 점점 올라갈 건데 그러면 개인들의 신용도가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외 투자가들이 바라보기에 국내 경제 펀더멘털이 매우 취약한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증시 이탈이라든가 뭐 이런 뭐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아마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환율 상승을 내버려뒀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그렇죠. 계속 이용을 해서 환율을 내리려는 뭐 방어 전략을 채우고 있지만 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옛날에 조지 소로스가 영국을 상대로 그렇죠. 보여준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펀더멘털 구조에 따라서 흘러가는 움직임을 얘기를 하게 되면 환율이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이고 그로 인해서 조선업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은 다소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율 자체가 기업들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굉장히 이제 미시적으로 투자자들은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선 산업을 분석을 하고 네. 조선업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그 세계 경제를 이용하는 아주 유용한 툴로서 조선업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 뭐 조선업 주식 매매를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조선업을 이해하다 보면 원자재 마켓이 보이게 되고 외환 시장이 보이게 되고 관련된 해외 기업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선업에 대한 관심과 이런 뭐 또한 학습은 매우 중요한 뭐 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방송에 이어서 조금 이제 조선업 상황, 뭐 수주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이들부터 좀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네. 박무현 대표님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사라 팔아라, 뭘 사라, 이게 탑픽이다, 이건 목표 주가가 얼마다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개인들이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죠. 본인 판단 하에 본인들이 직접.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조선업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요새는 그 많은 분들이 뭐 스콜피오 탱커스라는 단어, 뭐 IMO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제가 2012년도에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했던 에코십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먼저 이제 만들어낸 것들이고,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많은 뭐 개인 투자가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타 증권사 계신 분들, 여러 연구소에서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10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이야기로만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성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2, 13년도에 제가 이제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의견을 내면서 선박 수요가 다시 증가가 되고, 그 당시에는 모든 조선소가 해양 플랜트 사업에 이제 부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었고, 대부분의 조선업 의견도 해양 플랜트 유가 상승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선박 수요가 돌아오고 교체 수요, 환경 규제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논리의 핵심은 선박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아니라 더 궁극의 핵심은 중국 조선소들이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2012, 13년도에. 네, 그렇죠. 그런 주장들을 제가 하나금투에 있을 때까지 계속 제가 의견을 유지를 해왔는데, 네. 세상은 계속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네. 요 띄워놓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좀 파란 색깔인데 최근에 며칠 좀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LNG 선박에 대한 수요 전망,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실제로 LNG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섹터는 석탄이거든요. LNG가 아니라. 네. 바로 위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여기 요 초록색이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LNG 선박 용선료는 그만큼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위에 차트랑 아래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네. 같은 천연가스 가격을 놓고 그러는데 네. 석탄 관련 기업의 주가는 더 크게 올랐고 네. LNG 선박 용선료는 뭐 약간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LNG에 대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 예. LNG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네. 아시아에서 LNG 수요가 줄어든다. 그쵸. 유럽에서는 LNG 수요가 늘어난다. 하지만 톤마일 수요는 감소된다. 그쵸. 200K급 대형 선박은 이제 안 나올 것이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는 천연가스가 아시아 쪽으로 오려면은 더 그렇죠. 멀리 오게 되는데 네.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은 노선이 더 짧아진다. 짧아지죠. 네. 그렇죠. 그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일리지가 짧아진다. 이 표현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LNG를 이제 아시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석탄을 더 사용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원전 재가동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유럽에서는 LNG 조달을 좀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네.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LNG를. 네. 가져올 데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LNG 공급 국가들 중에서 네. LNG 생산량과 수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제가 지난번 네. 방송에서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LNG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육상 액화플랜트 발주가 그렇죠.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사 속도가 매우 느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2020 이제 올해가 2022년도가 되는데 네. 한국 조선소들이 지금 LNG 선박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도 하반기를 시작으로 4년도, 5년도에 엄청난 양의 LNG 선박이 공급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시기에 미국에서 육상의 액화플랜트 공사 완료가 그 시기에 맞춰서 끝나지 않으면 LNG 선박은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된다. 공급 과잉으로요? 네. LNG 선박에 실릴 화물이 없어요. LNG 선박을 싣고 갈 화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조선업이 어려운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10가지 시각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판 가격 하나만 가지고도 10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LNG 같은 경우도 지금 LNG 선박이 건조 기간이 조선소에서 보통 27개월, 보통 3년 잡거든요. 그러면은 LNG 선박이 3년 후에 인도가 되는데 LNG 육상 플랜트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훨씬 오래 걸리죠. 5년에서 7년 걸려요. 근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약 공사 진행되고 있는 액화 플랜트가 약 1.9억 톤. 아직 피드 단계에 불과한 게 2.9억 톤. 제한 단계가 또 2.9억 톤. 도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피드 단계에 있는 것들이 지금 2026년, 7년도에 인도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피드 단계라는 거는 기본 설계. 기본 설계. 그렇죠. 맨 앞단. 그리고 아직 제한 단계에 있는 것들도 27년, 8년도에 인도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초에 계획됐을 때의 인도 시기는 변함이 없는데 진행 속도가 느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액화플랜트에 대한 공사 일정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인도 일정대로 인도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뭐 당연히 이거 발주준 회사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줘 할 텐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공업 비즈니스는 예. 자동화 생산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 설계 인력이 있어야 되고 네. 소수의 해외 엔지니어 컴퍼니들이 그 액화플랜트의 모든 설계, 네. 기자재 네.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갖고 있죠. 예, 로열티도 받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드릴십도 똑같았었어요. 네. 드릴십이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2011년도에 엄청난 수주를 받아냈는데 네. 드릴십을 빨리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드릴링 패키지, 핵심 자재를 해외에서 가져와야 조달을 해와야 되는데 예.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3사가 드릴십 시장에 대거 진출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지인도 미인도 드릴십이 내척식인가요? 삼성대우에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LNG 선박 시장은 약 10년 전에 드릴십 시장하고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는 모를 리가 없겠죠. 네. LNG를 조달을 하려면 선박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자재들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석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엊그저께 원전 재가동 얘기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이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물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석탄은 탄소 중립하고 완전 정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석탄 기업 주가가 이렇게 주황 색깔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보면 네. LNG 선박 용선료에 비해서. 피바디 에너지. 그렇죠.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기초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조선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산업이 아니라 네. 결국은 그 세계 물동량의 이동에 필요한 네. 그렇죠? 물동량의 흐름에 따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산업이 해운 산업이고 조선 산업이지 조선소가 마치 테슬라처럼 그죠?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주도적으로 마케팅 해가면서 그렇게 막 그 마켓을 만들어가는 그런 영역은 절대 아니고 세계 경제, 그러니까 세계 물동량 이동에 따른 그러한 서비스에 후행적으로 거기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물동량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세계 경제 변화를 가장 크게 대변하는 것이 조선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총망라되어 그리고 있는. 세계 경제를 대변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매크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매크로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계 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 달러 대비 파운드화, 네. 유로 대비 엔화. 네. 이 환율도 지금 변동 환율 제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관계들을 서로 이제 풀어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이 조선업이 사실은 보인다라는 거지. LNG 지금 가격 하나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 쳐다보면서 LNG 선박 발주가 늘어나겠지. 지금 늘고 있는 것들은 2017, 18, 19년도 아시아 LNG 시장 성장. 네.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 LNG 성장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2017년도에 리포트에 섰을 때 2020년도까지는 중국이 성장의 핵심이고 네. 2020년도 이후부터는 동남아가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1년 후에 클락슨 리서치가 그걸 따라서 똑같이 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항상 리포트를 그 당시 썼을 때 영문으로 써가지고 해외에다 뿌리기 때문에 다 돌아다녀요, 그게. 네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한 달 사이에 동남아에서의 움직임도 보게 되면 베트남도 지금 석탄 발전으로 돌아갑니다. 베트남이 작년도 2021년도에 연간 5,300만 톤의 석탄 발전을 그 석탄 발전소에 석탄을 5,300만 톤 정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2023년도까지 9,300만 톤으로 사용량 늘리겠다.
그 석탄 발전 비중을 훨씬 더 늘린다. 그렇죠. LNG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비싸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그렇죠. 힘들고. 네. LNG가 비싼 이유는 LNG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로 보내는 LNG를 대폭 줄여버리고 특히 중국으로는 사이가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으로는 LNG 수출량이 90%가 줄어들었어요. 중국 이제 뭐 러시아 거 갖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는 LNG 중에 유일하게 그 미국의 LNG 수출이 증가된 국가가 딱 하나 있는데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나라 대만. 대만. 대만만 미국산 LNG 수입량이 올해 증가가 됐고 중국, 일본, 한국 모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도에서도 미국산 LNG 수입량이 올해 대폭 줄어들었어요. 대만은 지금 미국의 태평양 아시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챙겨주는구나. 그렇죠. 네. 대만 해협을 봉쇄하지 않으면 중국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대만은 계속 물량을 밀어주고 있고 LNG 물량을. 네,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LNG를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수요 대비 공급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석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미 LNG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봤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그렇죠. 최초에 2011년도에 그 LNG에 대한 수요가 얘기가 됐었을 때는 특히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셰일 가스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수출이 증가가 되면서 네. 전 세계 LNG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가 되고 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네. 선박에서도 LNG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해운업계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좀 LNG 추진 선박도 인도가 많이 됐잖아요. 네. LNG 연료를 안 쓰고 있어요. 비싸니까. 그렇죠. 당장 지금 LNG 가격이 차에 기름 넣을 때 연료에 기름값 비해서 비싼 것처럼 그렇죠. 못 석유 넣는 연료에 거죠. 비해서 2배가 더 비싸요. 예. 거기다 LNG 연령 대비 연량이 석유 20%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열량이 훨씬 더 비싼 겁니다. 에너지 효율이 그렇죠. 조금 더 떨어지기도 그래서 하니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그 개방형 스크러버 개방형 스크러버. IMO 2020 규제에 대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탈황 설비라고 얘기를 하죠. 선박에 부착하는 개방형 스크러버에 대한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었는데 네. LNG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네. LNG를 좀 쓸 수가 없고 오히려 저항유라든가 고항유를 떼면서 스크러버를 탑재하는 방식의 운항이 그게 좀 대부분이에요. 옛날 뭐 벙커 CU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태우면서 올해 상반기 동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VLCC급 탱커 운이 모른다 이것만 하나 보고 계시는데 네네네. 지금 스크러버 탑재된 VL 탱커의 그 운임이 네. 그것이 없는 선박에 비해서 상반기 동안은 2배가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뭐가 올랐어 내렸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하나의 임팩트가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선주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NG 가격이 지금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고 네. 공급의 안정성이 사실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선박의 연료에서도 LNG를 쓰는 사용량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박미연 대표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뭐 살 때다 팔아야 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그 한 50가지 설명 자료 중에 한두 가지만 딱 들으시는 분들은 저 양반 LNG 선택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답을 정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건 이제 높아심에 왜냐면 최근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조선업 주가에만 관심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서 따뜻한 밥 얻어 먹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모르고도 뭐 조선업 주가를 잘 전망할 수 있으면 뭐 그러면 그 나름대로 훌륭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와 제 경험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LNG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까지는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가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조선업은 결국은 뭔가 주도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경제의 변화, 물동량의 변화 그리고 결국은 환율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일하게 조선소들이 그나마 주도적으로 뭔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술 개발. 예. 네, 기술 개발입니다. 그 기술 개발에 대한 것들은 제가 좀 후반부에 네네네.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어떤 분이 이제 한 달 전, 한 보름 전에 이제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네. 약간 방금 그 이대호 공군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네. 50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 한두 개만 보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네, 하셨고 네, 이거는 비단 개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소 내부자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조선업 뭐 관심이 많으신 어떤 분이 어디였더라?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겠죠? IR 미팅을 다녀왔는데 개인 고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듣고 나온 얘기가 지금 뭐 조선소들의 잔고가 뭐 앞으로 5년치 넘어서 10년치까지 쌓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 들은 것인데 만약에 진짜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조선업에 기본이 없는 그런 미팅을 한 거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자, 첫 번째, 조선소들의 잔량이 정말 10년치로 가기 위해서는 발주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조선소들이 대거 다 없어져야 돼요. 이거 항공기 스토리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보잉하고 에어버스 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잔량이 5년치, 7년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조선소가 5년 이상의 잔량을 갖게 되면 한년도 마찬가지인데 원자재 가격 변동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5년치 잔량을 가지고 있는데 철강 가격이 10% 올라봐요. 그 5년 사이에? 그렇죠. 그러면은 잔고에 대한 평가 손실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수들이 더 커지는. 그 리스크를 그렇죠. 조선소가 그대로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굴러가진 않거든요, 조선소가. 근데 그거를 실제 조선업의 움직임이 그렇게 갈 리가 없는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내부자가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글쎄요. 일단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조업에서는. 근데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죠. 조선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고수와 하수를 나누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조선업의 분석의 하수는 잔고가 많다는 걸 강조합니다. 잔고가 5년치예요. 다 하수들인데요. 10년치예요. 이거에 포커스 되신 분들이고, 고수는 잔고의 구성을 얘기를 합니다. 수잔고가 1년치냐 2년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구성이 어떤 선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자, 현대미포조선이 드라이도크가 몇 개인지, 그 도크 하나에는 몇 척을 동시에 건조하는지, 그리고 그 1, 2, 3, 4 도크 안에는 각각의 어떤 선종들이 들어가서 동시에 건조가 되는지, 그쵸? 도크 하나의 길이는 몇 미터고, 폭은 몇 미터고, 드래프트 깊이는 몇 미터며, 도크 기간은 몇 개월 걸리는지, 그리고 잔량이 몇 년치 몇 척을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인도량은 몇 척인지, 그걸 빼버리면은 잔고 소진된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조선소 분석의 고수가 되는 거죠. 이 조선업 분석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잔고가 지금 뭐 2년치 채워졌어요, 3년치 채워져,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선업 분석의 기초가 매우 빈약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선업 분석의 고수들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잔고의 구성을 봅니다. 이 선종 구성으로는 도크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선종 구성인지, 그런 거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걸 지어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 걸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대형 조선소들도 마찬가지예요. LNG 선박 1년도로 잔량을 채워가는 거는 도크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와이스트리트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LNG선 하나만 열심히 받아가지고는
예, 그래가지고는 도크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탱커 수주 같은 게 올라와야 되는데 맞아요. 엄청 그래서 강조하고 제가 계시죠? 사실은 이 탱커 선박을 연초부터 좀 강조를 했었고. 네. 저희 와이스트리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네, 근데 지난번 방송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탱커 선박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탱커가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전체 잔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실제 다시 좀 고민을 해보고 네. 그리고 실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자료를 봐야 돼요.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 번 보여줬던 차트예요. 네. 지금 이 파란색이 중고선 거래 금액이고 요게 이제 주황색이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선이 얼마만큼 많이 거래됐는지랑 한국에서 얼마나 수주를 신규 선박이죠. 근데 지난 과거는 한국 조선소 수주 실적이 당연히 더 많았죠. 중고선 거래보다 수주가 더 많았다. 지금은 중고선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선주들이 신조 발주보다는 중고차를 좋아한다. 선박을 가져와서 지금 개조를 해서 빨리빨리 갖가지 규제를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LNG 연료를 안 뗀단 말이에요. 지금 LNG 가격이 지금 저게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LNG 가격 고공행진할 때 저희 3년 뒤에 받을 배보다는 당장 중고시장에 사서 바로 개조해서 쓰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LNG 연료를 쓰는 게 기후변화의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LNG를 써도 어차피 탄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메탄이 적게 나온다 뿐이지 23%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석유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또 그 엔진 타입에 따라서 메탄 슬립이라고 그 실린더 내부에서 메탄이 새어나가는 또 그런 현상을 또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LNG를 중간 단계의 연료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그렇죠? 암모니아냐, 메탄올이냐, 뭐 수소냐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추진 엔진이 등장하는 시기가 몇 년 안 남았어요. 그거는 그건 대부분 알잖아요. 2024년도 정도가 되면 최초의 엔진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3년 후에 그 엔진이 나올 건데. 근데 3년 뒤, 5년 뒤 LNG선은 지금 발주를 쓰지도 못할 엔진을 지금 할 거냐. 이거를 선주들이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고선 거래 금액이 조선소 수주 실적을 상회를 하고 있고 올해는 이게 8개월 누적인데 12월 달 가면은요 역대 최고 금액 될 겁니다. 중고선 거래 금액이.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죠. 지금 뭐 전체 탱커 선박량 대비 노후 선박 비중이 높아서 그쵸? 그리고 글로벌 잔량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 조선소에 발주를 하는 선사들은 1급 메이저 선주사들이지 마이너 선사들은 다 중국에 발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선박량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하고 얘기를 하면 지난번 한번 얘기를 했지만 독일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층이 다르고 그렇죠? 스포츠카를 구매하는 고객층이 다르고 현대기아차 고객층이 다르고 사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 현대기아차 이하의 자동차 양산차 메이커들은 어떤 자동차 산업 시장 성장에 대한 성장과 감축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뭐 스포츠카라든가 고급 자동차 이런 쪽은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선주에게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탱커 선박도 그런 면에서 이 메이저 선사들이 갖고 있는 선대의 선령이 몇 년인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한국에게 발주되는 메이저 선사 탑 10, 각 선종별 탑 10 선사들이 갖고 있는 선박의 평균 선령이 매우 낮죠. 선박을 보통 하나 인도를 받으면 25년 정도 쓰는 걸 가정을 하죠. 미니멈 25년. 그렇죠. 근데 지금 다 10년 안팎이네요. 10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LNG 연료를 쓰자니 그렇죠. 너무 비싸가지고 좀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3년, 4년 지나면 새로운 추진 엔진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장기 출장으로 좀 업계를 다녀왔는데 네. 선박 개조 수요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질문하고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사들이 선박 개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개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사양은 딱 3년만 더 쓰게끔 바꿔달라. 3년 후에 다시 고민하겠다는 이유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배 가져다가요? 그렇죠. 네. 네, 한 2년만 더 바꿀 수 있는, 더 쓸 수 있는 선박. 3년만 더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규제가 새로 도입되잖아요. 그 전까지만. 예, 그만큼만 쓰게끔 개조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LNG 선 좋고 네. 새로운 규제 도입되기 딱 그 사이를 지금 충진할 네.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동시에 보게 되면 탱커 선박이 여기서 크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유조선 탱커.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론트라인이라고 VL급 탱커 한 2, 3등 하는 선사가 있는데, 노르웨이 존 프레들센 선박왕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선사가 되고, 네. 이분은 얼마 전 컨퍼런스 콜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탱커 선박 발주를 안 한다. 할 생각이 없다. 왜 안 하냐면, 예.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선박량이 부족하고 전체 노후 비중이 높아지고 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안 하는 이유는 탈탄소. 네. 탈탄소라는 걸 얘기를 하면 궁극적으로 석유 연료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석유를 수송하는 사업은 밸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선박을 탱커를 발주를 하면 LNG선 오도북이 많아가지고 아마 2020 한 4년도 정도의 인도가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25년 쓴다고 가정했잖아요. 네. 그럼 딱 2050년도 됩니다. 탈탄소 목표가 2050년도 되잖아요. 네. 네. 지금 선박 인도를 받아와가지고 25년 동안 쓸 건데 25년 동안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에다가 돈을 태우는 게 그게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더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25년 이상은. 그러니까 2050년도까지 네. 석유 사용량을 전 세계가 그 석유 사용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자동차 산업을 탱커 선사들이 가장 열심히 읽는 리포트가요. 전기차 리포트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배는 25년 동안 2025년까지 쓸 수 있지만 그렇죠. 이 배를 통해서 활용할 수 그 있는 석유 운반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그 배의 목적이 뭡니까? 화물 수송이잖아요. 그렇죠. 화물 수송 자체가. 선박 가치는 화물의 가치에 딸려가는 부가가치에 불과한 거지. 선박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고철덩어리. 그렇죠? 이 버스도 그 수송객이 중요한 그렇죠. 거지. 지금 버스만 돌아다니면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보세요. 버스가 그냥 다 서 있어요. 그리고 한 대씩 낮에 댕기는 버스를 보세요. 승객이 없습니다. 비유를 든 겁니다, 여러분. 비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비유를 드는 거죠. 실제로 가보시면 실제로 그래요. 수많은 버스들이 주차가 되어 있고. 그만큼 뭐 경기가. 여기 솔직히 지방을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있겠지만 네.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거만큼은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프론트 라인이라는 선사 대표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노르웨이. 그렇죠. 예. 그리고 TK 탱커라고 하는 또 다른 선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발주를 안 한다. 왜 안 하냐면 첫 번째 선가가 너무 높다. 두 번째 조선소가 LNG 선박으로 너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인도 시기가 너무 늦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이 운임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경제학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아무리 안 좋아도 공급이 더 부족해져 버리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석유 수요는 안 좋아요. 네. 오펙에서 매달 석유 수요를 발표하지만 매달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치가 바뀌고 있고, 올해 7월, 8월 달 미국에서 드라이빙 시즌 동안 가솔린 수요는 작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증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석유에 대한 물동량 수요는 지금 분명히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탈탄소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석유 운반 수요의 사업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주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선박이 한 척, 두 척씩 노후화된 배들은 또 시장에서 퇴출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노후화된 배가 많으니까 오히려 배가 부족해져가지고 운임이 올랐어요. 그래서 VL 탱커 운임이 이렇게 바짝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대부분 메이저 선사들은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즐길래. 오히려 좋네. 운임이 높아지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젊은 배를 갖고 있어. 아. 마이너 선사들은 노후된 배를 갖고 있고. 네. 우리는 지금이 좋다 이거예요. 우리 배는 젊고 싱싱하고 네. 운임이 이미 올라가고 메이저 선사들은 있고. 선대 교체가 끝났어요. 약간의 개조를 하면 LNG 연료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사양들의 선박들로 구성되어 있죠. 엔진 같은 경우에 추진, 그렇죠. 예, 추진 연료 이미 4, 5년 전부터 LNG 레디라고 많이 발주가 됐잖아요. LNG 레디. 그 배는 몇 년 후에는 LNG 추진으로 개조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발주한 것들이기 때문에 엔진만 갈아 끼우면 엔진은 그러니까 엔진이 이미 그런 사양이고 네. 부가적인 이제 연료 공급 장치라든가 연료 탱크라든가 개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착하는 개조 작업을 이제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선행적으로 이미 발주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몇 달 후에 EEXI가 시작한다고 지금 발주하면 그 배 인도가 됩니까? 언제 인도가 됩니까? 저는 지금 저 그래프 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근데 저건 엄밀히 말하면 끝이 보이는 게임이잖아요. 네. 탱커들은 뭐 선박은 나이 안 먹나? 그러니까 지금 안 10년 한다- 지나면 지금- 20년 차 지금 되는데. 안 하고 예. 2, 3년 후에 아모니아 추진으로 하든 LPG 추진으로 하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메탄을 배들로는 추진으로 저걸로 최대한 즐기다가 그렇죠. 나중에 다른 네. 엔진을 쓰는 배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 3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선박 사양으로 개조해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직접 지금 그거를 위해서 선사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나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의 이야기하신 것처럼 움직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을 토대로 다시 고민을 해보니 그림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메이저 선사들이 발주를 안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안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탱커 선박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왔나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네. 지금 가솔린하고 디젤 수출 금지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내부에서도 모자라니까. 자, 보시면 MR 탱커 같은 경우에 2013년도 하반기 9월, 10월, 11, 12월 엄청난 수주를 받아내면서 미포에선 주가가 크게 그 당시 올랐었고, 네. 제가 그 당시 저 혼자 미포에선 스트롱바이 의견을 저 혼자 냈었죠. 대부분 다 해양 플랜트를 말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스콜피오 탱커라는 선사가 발주를 주도를 했지만 네. 그 선사도 사실은 에코 사양으로 발주한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증산되고 있는 쉐일 오일, 네. 그거를 보고서 발주를 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다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건데 네. 스콜피오 탱커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네. 스콜피오 탱커가 어떤 회사인지, 오너가 누군지,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그걸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스콜피오 탱커는 2003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 네. 중고 선박 3척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창업자들은 중동 출신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뉴욕에 헤드쿼터 열어놓고 중고선 3척 매입을 하면서 네. 해운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해운업은 처음이지만 중동 출신이기 때문에 오일 비즈니스는 아주 빠삭하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2003년도에 그런 식으로 영업을 시작을 했고 2011, 12년도에 미국에서 쉐일 오일 증산되는 거를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쉐일 오일이 의미가 있네 없네라고 무의미한 논쟁들을 많이 벌였지만 네. 현장을 아시는 그런 사람들은 빨리 탱커를 발주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엔진 그 기술업체에 찾아가가지고, 왜냐면 선사들이 선박을 발주할 때는 조준소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엔진 사양부터 결정을 해놓고 조준소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엔진 기술 업체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번에 MR 탱커 지금 발주하려고 그러는데 엔진 뭐 있어요? 보여주세요. 팜플렛 좀 보여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머스크 라인이라고 하는 세계 1등 컨테이너 네. 선사가 네. 이미 대우조선 해양에 18,000T급 트리플 E라고 하는 에코10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박을 이미 발주를 해놓고 거기에 들어간 최신형 에코 엔진이 있거든요. 네. 기존의 탱커 선박하고 벌크 선박에 적용됐던 엔진을 좀 더 사양을 달리 해가지고 컨테이너 선박에 탑재를 했던 그러한 새로운 엔진 사양을 이제 머스크 라인이 최초로 선택을 하고 네. 대우조선 해양에다가 발주를 주면서 에코10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이제 공교롭게도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스콜피오 탱커가
발주를 찾아갔다가 그 엔진을 보고 이거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쉐일 오일과 에코가 만나가지고 스콜피오 탱커가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되고 MR 탱커 발주 시장이 온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MR 탱커면은 중간 사이즈 그렇죠. 정도 되는 50K급. 탱커선. 네, 그렇죠.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뭐 가격 하나 올라요 내려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VL 탱커 운임이 오르고 있으니 선주가 돈을 벌었을 것이고 발주를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왜 운임이 올랐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올랐을까?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좋으면 왜 좋고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 넥스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놓고 보면 LNG선 도크가 아무리 많이 차더라도 선가를 높여줄 이슈는 뭔가 긍정적인 재료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아마 조선소에서는 지금 LNG선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 약간 심취해서 그렇죠. 양적인 선가를 더 높이는 그런 이제 영업을 할 건데 선주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선가에 발주를 할 건지 말 건지. 우리 지금 도크 3년치 찼으니까 더 비싸게 사셔야 돼요. 여기까지 부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선주는 지금 공식적으로 발주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특히 탱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차트를 계속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높아진 선가에 지금 이 늦은 딜리버리에 거기다가 좀 석유 운송 수요가 재미가 없는데 여기다가 지금 저 선가에 저 늦은 딜리버리 납기에 발주를 할 거냐 이 선택을 하기보다는 3년 정도 후에 다시 고민을 하자라고 아마 그렇게 선택을 결정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탱커뿐만 아니라 다른 선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H라인을 이제 용선으로 해서 자동차 운반 선박을 현대중공업 그룹이 아니라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두 척 냈거든요. LNG 추진 사양으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종이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자동차 그룹에서 상징성이 있죠. 자동차 운반 선박을 그렇죠. 카캐리어. 그거를 선가 이슈로 그냥 업계에다가 문의해 보니 선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중국에다가 발주를 냈는데 지금 그 카캐리어는 원래 전통적으로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 한국의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건조를 하는 그러한 이제 선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자동차 운반 선박 도크가 피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채우지 않고 저기 중국으로 갔어요. 뭐 물론 현대차 그룹하고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뭐 이제는 뭐 따로 뭐 근데 역사적인 발주의 그 뭐죠? 그 레코드를 보면 항상 현대에다가 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현대 미포는 도크까지 비었단 말이에요. 거기 빵으로 비었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여유가 있는데 뭐 잔량이 하나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채우지 않고 중국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비싸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잔고 많으니까 배짱 불어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아마 전략을 세웠을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업은 그 주도적인 산업이 절대 아닙니다. 운송 수요, 물동량의 이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그 서비스는 해운사가 이제 공급을 하고 필요한 장비를 조선소가 만들어주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먼저 선도적으로 선가를 높이 불려가지고 하면 선사들은 결국은 다른 대안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국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에코시 스토리를 10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중국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왜냐면 선박 연료가 그 LNG로 달라지고 뭐 연료 소모량이 달라지고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이 인도가 늦어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중국을 못 간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제가 했었었는데 실제로 10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조선소들이 대거 수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배를요? 특히나 LNG 선박을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수주량을 거의 90% 이상, 사실상 100%를 갖고 있는 거를 자꾸 언론에서 강조하면서 좋은 일이죠. 강조할 만한 일이고. 그래서 중국은 아직 LNG가 멀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올해 발주된 컨테이너 선박, 대형 선박부터 중형, 소형까지 거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수주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수주한 컨테이너 선박의 거의 한 7, 80%가 다 LNG 추진 사양입니다. 근데 추진 근데 엔진. 발주한 선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다 자국 발주였었거든요. 거의 근데 유럽 선사들이 80%를 다 중국에 발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선사 물량 중에 80%요? 아니면 중국이 받는 중국 거에? 수주 실적의 80%. 그리고 그 유럽 선사들은 다 우리가 알만한 메이저 선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 몇 년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와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기술력이 올라왔다기보다는 네. 선가가 높아지는 거를 가성비? 싫어한다라는 거고, 어차피 LNG 안 쓸 거거든요, 지금. LNG 쓸 가능성이 낮거든요. 지금 일시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조선소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당연히 한국보다는 미진한 건 맞지만, 네. 그거를 또 백업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또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올해의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네. 뭐 작년까지는 나름 중국 경제가 굉장히 큰 화두로서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무시할 수는 없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저기 띄워놓으신 저 표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주 실적을 지금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주 네. 실적이 좋았다가 예. 7월하고 8월 두 달 사이 보시면 수주량이 좀 감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수주가 늘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근데 저 수주라는 게 약간 되게 뭔가 좀 선형적으로 쭉 꾸준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래 규모나 그렇죠. 계약 다시 시점에 따라서. 몇 달 정도 우리가 수주를 이런저런 이유로 안 받든 못 받든 해가지고 잔고가 줄어들면 다시 늘어나겠죠. 예. 근데 네. 그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등락을 하기 때문에 다시 지금은 연말까지 수주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뭐 6개월 후 정도 되면은 우리는 잔고가 좀 소진이 될 것이고 네. 그때가 되면 다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때 과연 선가가 유지가 될 거냐?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잔고가 일단은 줄었을 것이고, 그쵸. 환율 시장이 바뀌었을 것이고, 철가스 가격이 지금 톤당 $100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사들이 지금 운임이 좋아서 발주할 필요가 없어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다녀요. 우리 개조할래. 신조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미 중국 조선소가 뻘크 선박 캄사르막스급이긴 한데 네. 성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주를 받기 위해서. 중국주 선수가 성과를 내린다. 그래서 전 탱커 선박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저의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연초에 아무도 탱커 말을 안 할 때 제가 탱커를 얘기를 많이 했고 Y3 나와서 탱커를 많이 말을 하는 바람에 좀 도용당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탱커 수요가 중요하다.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탱커가 나와줄 필요가 있긴 있어요. 또 그 효율성을 위해서.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메이저 선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 탱커 발주를 할 이유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결국은 LNG가 됐든 석유가 됐든 아시아로 수출이 팍팍 늘어줘야 되는데 일단 LNG는 공급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석유는 수출 금지 조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커 선박에 대한 운송 수요는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탱커 발주를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어렵고, 그러면 LNG선 발주 자체는 어때요? LNG 선박은 지금 뭐 공급 부족도 있지만 지금 2023, 4, 5년도 조선소의 인도 스케줄을 보면 지금 과거의 인도 경험 이상의 인도를 할 것으로 지금 잔고가 계획되어 있어요. LNG선만 놓고 보면 이거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빵을 잘 만드는 장인이라고 해서 빵 생산량을 갑자기 늘리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24년도, 5년도에 계획된 LNG 선박의 인도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LNG 선박을 추가 발주하려는 선사들은 분명히 이걸 주목할 거예요. 분명히 주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LNG 선박에 대한 그 수주 시장은 얼마나 뭐 LNG 시장이 좋아요, 뭐 용선이 얼마 올라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건조를 하는 조선소들의 생산의 안정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되고 선주사들이 그거를 분명히 검토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면에서 LNG 선박의 생산 안정성이 가장 높은 조선소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그 삼성, 현대보다 LNG 선박 연간 인도량이 좀 더 많은 경험을 좀 가지고 있고, 이건 제가 과거 리포트에 여러 번 써놨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면들 때문에 2024년도와 5년도에 그 인도의 여유 슬롯이 대우조선 갖고 있어요, 지금. 삼성, 현대는 그 약간 오버캐파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 깠다 가다가는 LNG선 인도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24년도, 5년도에 LNG 선박 인도가 될 때 액화 플랜트 공사가 완료가 안 되면 선주사들이 안 받아가려고 별짓 다 할 수도 있어요. 핑계 대면서 막 그렇죠. 이런저런 막 꼬투리 잡아서. 그렇죠. 드릴십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드릴십 미인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잘 만들어 놨거든요. 아마 내년도에도 LNG 선박이 발주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올해 지금까지 100척 이상 나왔는데, 지금 액화 플랜트 공사 뭐 진행 스케줄이라든가 조선소의 잔고상을 놓고 보면 내년에도 100척씩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에서 3분의 1 가량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발주가요, 수주가요? 네, 발주량이. 그러니까 선사들의 발주량이. 그렇죠, LNG 선박. 근데 그게 우리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하는 양만이요? 아니면 그 중에 전체가 일부분은 중국으로 갈 수도 있는 아마 거고? 대우조선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현재까지 100척이 나왔는데 내년에도 100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아마 50척이나 30개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절반이나 3분의 이 1로 줄 수 있다. 30개든 50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수주를 받아갈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거를 선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딜리버리 안정성이 있는 조선소를 택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연간 인도량을 10척밖에 못한 조선소가 연간 20척 인도할 것으로 수주를 받아놨어요. 그럼 그 조선소에다 발주를 하는 게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 24일 날 받아야 되는데 비율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27일 날 받으면 그래도 빵은 맛있겠지만 그 빵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네. 3일 전에 받았었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케이크의 캐파가 그렇죠. 확실히 있는데 그렇죠. 자기네가 사람 써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해도 불안한데 그럼 저쪽 빵집에다 맡길게요 이럴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잔량이 몇 년치냐를 강조하는 거는 아마추어적인 시각이고 도크의 효율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것이 프로페셔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선주사들은 당연히 프로페셔널들이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24년, 25년 약간 슬롯이 여유 있을 그 대우조선 해양이 LNG 선박 수주 그 모멘텀을 좀 내년에는 그나마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과도한 수주 잔량으로 인한 생산의 불안정성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 근데 것 뭐 같습니다. 이게 탑픽이나 뭐 추천주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스터디하는 내년에 개념으로. LNG 선박 수주 전망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약간 지배구조에 조금 불확실성도 있고 얼마 전에 좀 파업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부채? 매출채권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요? 일단은 뭐 부채 비율은 드릴십 미인도 해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일단은 대우는 4척 미인도 중에 2척을 23년도에 인도될 것으로 일단 매각이 됐고요. 그리고 2척 남았는데 요새 보면은 드릴십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탱커랑 똑같아요. 지금 신조 드릴십 발주가 거의 10년째 없잖아요. 근데 노후 드릴십들이 퇴출되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한두 개 정도는 노후 선박 대체용으로 신조 발주 선박을 내기는 너무 비싸고 인도 건조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미인도 드릴십을 선택을 하면 당연히 투자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당장 받아갈 수 있는, 하지만 장비는 새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인도 드릴십이 해결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대우조선 해양의 지금 부채 비율, 재무구조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가 해양 플랜트 드릴십 미인도 때문에 발생된 거거든요. 그 선박들이 정상적으로 인도가 되어주면 그러면 재무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일단락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술 개발이다라고 그렇죠.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하면 네. 조선업은 해운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 경제 변화, 물동량의 운송을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이제 후행적인 이제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술 개발.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소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금융 투자가 기관 투자가든 개인 투자가가 됐든 조선소의 기술력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LNG 관련해갖고 PRS라는 게 하나 있고 PRS요? 그게 뭐냐면 LNG 선박이 보통은 LNG 발전기를 이용해서 추진을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LNG 추진 엔진, 그러니까 가스 발전.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인 엔진, 투 스트로크 메인 엔진을 실제로 추진 엔진으로 쓰는.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달에 대우조선해양이 그러니까 기존의 발전기 타입의 추진 엔진을 넣는 것이 아니라 디젤 엔진에다가 엔진을 직접 LNG를 사용하는 이중 추진 엔진, 그거를 사용을 하면. 그거를 사용하면서 LNG 선박의 기술 변화가 한번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대량 LNG 수주를 받아낸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조선소가 주도적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술 과정에서 핵심 장비 중에 하나가 재액화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PRS. 재액화 장치. LNG 선박은 하루에 이제 기화되는 화물이 좀 있죠. 적도 지방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마이너스 163도 구기압 이하가 돼야 되는데 적도를 지나가면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스가 기화가 되는 것이 하루에 보통 한 0.몇 %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다 돈이 새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그 새어 나가는 가스를 재액화, 다시 재액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것이 이제 LNG 추진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LNG 추진 기술이 결국은 대우가 주도해서 개발을 했고, 그것이 지금의 사실은 LNG 선박 시장을 수요를 창출을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한국 조선소들이 LNG 선박 그 수주를 거의 그 90% 이상 주도할 수 있는 배경은 여기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LNG 추진 기술이 결국은 앞으로는 암모니아 추진, 뭐 메탄올 추진, 그렇죠? LP 추진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앞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든 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든 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선행적인 작업 차원에서 지나간 LNG 추진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무엇이 있었고, 조선소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재액화 장치인데, 이거를 이제 PRS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기화된 LNG를 재액화시키는 그 방식은 줄 톰슨 효과라는 물리의 이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좁은 관에다가 가스를 어떤 종류가 가스가 됐든 뭐 수소나 헬륨 빼고 대부분의 가스를 강하게 주입을 해서 휙 불려버리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강한 압력으로 흘러가는 LNG 기체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액체로 바뀌는. 그게 재액화 장치가 돼요. 그 PRS. 그거를 대우조선해양이 최초로 개발을 했고, 국내 선봉호흡이라고 하는 비상장 기업에다가 이제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게 되면, 산업 EBN 뉴스에 나온 거를 보면, 여기서 대우조선해양이 재액화 장치를, 그쵸?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이렇게 했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K라는 선사가 가장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TK LNG라고 하는 선사가 지금은 CPIC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LNG 분야 메이저 선사가 되고, 그래서 대우가 개발을 한 기술을 메이저 선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서 시장에 출연을 하게 되고, 이 선박이 운항을 하면서 기술 검증되면서 LNG 선박 발주 시황이
대거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우는 이거를 스스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네.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들을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다 생산을 맡기는 그러면서 또 그 산업 간의 협력이 되는 네.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뭐 이 스스로 개발을 했고 보면은 일본에서 그 기술에 대한 특허도 승소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보시면은 일본 경쟁사가 이거를 지금 대우조선해양에다가 이제 특허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대우조선이 기술력 인정받아가지고 세 건 모두 승소를 했다. 저게 그 PRS 그렇죠. 관련된 기술. 재액화 장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대중공업은 제가 알기로 해외 장비를 다 가져와서 이제 에어리퀴드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죠. 보면 2020년도 기사예요. 그렇죠? 네. 최근 기사인데 현대사무중공업이 LNG 선박을 지금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나오네요. 윈지디 엔진이 들어가는데 엔지니어 증발이 이제 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은 뭐 경쟁사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 이제 대우는 스스로 이미 2014년도에 스스로 개발을 하고 국내 업체에다가 위탁 생산을 맡긴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선박에 건조를 하기 때문에 건조 원가가 낮은 거예요. 네. 근데 현대중공업은 자체 기자재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조립만 하기 때문에 원가가 낮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회사 찾아가가지고 IR 가가지고 듣는 얘기만 갖고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미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항상 낮은 LNG 선가를 받아와가지고도 이익 내는 이유가 이래서 건조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거고 경쟁사들은 해외 외산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로열티가 나가야 되고 검사를 또 해외에서 받아야 되고 복잡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LNG 선사가 LNG 선박을 발주를 할 때 3사 모두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건조 원가를 다 견적을 받아볼 거 아니에요. 원가를 보여줘야 돼요? 아니, 설계 도면에 다 들어가 있죠. 선가를 얼마에 발주할 건지 할 때. 그럼 마진이 티가 나잖아요. 다 티가 나죠. 당연히. 다 나죠. 나죠. 그러니까는 선사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선사들은 선박을 이미 발주를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드에 선주 감독관을 다 상주시키기 때문에 조선소의 24시간을 다 매일매일 보고를 받는 사람들. 감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생산의 안정성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선가를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저 선사들이 더 대우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60, 80척 정도의 독자 PRS를 탑재를 한 LNG 선박을 수주를 받았고 60척은 이미 인도를 했고 20척이 현재 건조 중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고 현대는 하이가스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기술 개발을 시작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뭐 실선 탑재의 경험은 없죠. 아직 2020년도 5월달 뉴스에 에어 리퀴드사 제품 들어갔으니까 아직 시간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벌써 2년 지나면 대우조선은 10년 전에 PRS를 독자 개발을 끝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선소의 기술력을 판단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이제 핵심적인 게 하나 있는데 자, PRS는 이제 기화되는 LNG를 다시 재액화 시켜가지고 연료로 쓰는 것이고 그러면은 LNG 연료 탱크 LNG 탱크에서, 그러니까 이건 LNG 추진 선박에 대한 것인데 아까 거는 LNG 선박이고 이번은 LNG 추진 선박이 됩니다. 그냥 LNG 선박이라고 하는 건 그 화물로 LNG를 싣고 다니는 걸 말하고 그렇죠. LNG 추진선 그 엔진을 돌리는 걸 말하죠. 컨테이너나 뭐 멀커나 탱커 선박인데 LNG 연료를 쓰는. 근데 여기는 LNG 연료 탱크가 따로 부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료통. 차로 타는 연료통. LNG 연료 탱크랑 엔진 사이에 연료 공급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FGSS, Fuel Gas
서플라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 연료 공급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이바 FGSS라고 쳐보면은 하이바는 대우조선해양의 그 아까 PRS의 이름이 돼요. 제품 이름. 그거에 연료 공급 장치가 된다.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LNG 추진 선박은 LNG 선박의 이제 추진 엔진은 두 가지 사양이 되거든요. 하나가 그 LNG 연료가 공급될 때 고압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저압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NG 선박은 보통 두 가지 사양을 동시에 다 써요. 근데 LNG 추진 선박은 다 고압 방식으로만 현재 다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차이죠? 그게 뭐냐면 고압 방식은 디젤 사이클 연소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그 뭔가 자동차로 비교하면 디젤 엔진 자동차, 그리고 저압 방식은 오토 사이클 연소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가솔린 엔진과 연소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연비는 디젤 사이클이 더 좋아요. 근데 고압 방식은 연료가 주입될 때 압력이 300바. 아까 제가 이제 줄통순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좁은 관에다가 압력을 그러니까 빠르게 내보내면 압력이 올라간다고.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 내려가고. 300바 정도로 들어가는 고압 방식이 되거든요. 바는 이제 압력 단위.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LNG 추진 선박은 대부분 고압 방식의 연료 공급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이 지금 전 세계에 다 대우조선해양이 이거를 최초로 독자 개발을 했고, 국내 조선소에는 이제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다 특허를 풀었어요. 근데 해외에는 특허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냐면은 중국 조선업체, 유럽계 엔지니어링 컴퍼니한테 이 고압 방식의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한 특허료, 로열티를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2014년도의 기사인데, 그렇죠? 유럽 분쟁에서 승소했다. 그렇죠? 하이바 FGSS. 그래서 이것도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프랑스 회사가 원래는 이 시장을 잠식을 했던 거를 크라이오스타. 대우조선해양이 자기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선보공업 등 이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에다가 생산 위탁을 맡겨가지고 요것들이 다 이제 이제 대우조선 기술력으로 이제 생산된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됐는데 경쟁사가 당연히 소송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유럽 현지에서 기각이 됐죠. 이 회사의 무효 의의 신청을 유럽 특허청이 기각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이 유럽 현지에서 인정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중국에서도 2017년도에 보시면은 중국에서도 요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대우조선해양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다 받았어요. 실제로 독일 어떤 기업은 이거를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을 무단 또 카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저작권 침해는 중대한 범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중국 조선소에다가 팔았다가 그게 대우조선해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독일 업체도 대우조선해양에 로열티를 지불을 하고 있고, 중국 조선업체들도 지금 이거를 다 적지 않은 금액을 다, 그러니까 중국이 LNG 추진 선박을 수주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정 금액이 대우조선해양으로 로열티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이제는 지분이 다 한국 신세계가 100%지만 제가 알기로 매출액의 7%가 로열티로 나가죠.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선진국형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면 뉴스가 선보공업 아까 하청 준다는 회사. 여기서 보시면 뉴스에서 나와 있어요. 보면 제 생각이 아니라 여기 있네요. 2015년도에 나온 뉴스인데 보면은 이제 선보공업이 지금 이 FGSS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개발했다는 식으로,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건데 이게 본인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하이바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패키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선봉업이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니고 대우조선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한 거를 업체를 선정을 해서 생산 위탁을 맡기는 거죠. 이러면 결국은 이 효과가 뭐냐? 국내 중소기업 육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R&D를 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을 하면서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안정적인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생태계. 대우조선해양은 이거를 가지고 원가를 절감을 해가지고 고객에게 다시 영업할 수 있는, 아주 상생의 구조가 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아까 PRS와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 독일의 엔진 기업도 그죠? 뉴스에 나와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료를 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죠. 독일의 MAN. 엔진 기술 업체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료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2017년도에 산업경제 뉴스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이고 이게 결국은 시장 수요를 창출을 하는 조선소가 주도적으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기술 개발이 유일한 방법이다. 더 큰 핵심이 하나 또 남아있어요. 더 큰 핵심이요? 오, 핵심 기술? 고망간 탱크라고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고망간? 자, 망간이 많이 연료 탱크. LNG 추진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 이게 지금 현실이 중국 기자재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가로 생산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중국 조선소들이 LNG 추진 선박을 많이 수주를 받고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대거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대우조선해양이 또 어떻게 바꿔놨냐면 기존의 연료 탱크는 니켈 90% 합금강으로 제작을 해요. 연료 탱크의 소재를? 근데 그거를 지금 탱크 니켈 가격이 톤당 한 2만 불 정도 하거든요. 많이 근데 올랐죠. 요거를 망간, 톤당 1,500불 정도 하는 망간 소재를 활용한 거를 대우조선해양이 주도해서 개발을 했고 요게 최근에 실선에 탑재가 됐습니다. VLCC급 20척 그리고 23,000 TU급 컨테이너 선박에 자 요것도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시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조선소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기술 개발 실적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대우조선 고망간 강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포스코랑 같이 만든 그러니까 거. 소재 개발은 포스코가 한 거고 실제 선박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지는 대우조선해양이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LNG 추진 선박의 연료 탱크는 타입 B, 타입 C 두 가지가 있는데 타입 B 타입은 박스 형태가 되고 타입 C는 이렇게 캡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타입 C 타입은 중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대우조선해양이 국산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요거를 대우조선해양이 저거는 이제 연료 탱크죠. LNG 추진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 LNG 연료 탱크.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게 망간으로 하면 이제 소재 가격이 제작 비용은 높아져요. 소재 가격이 훨씬 싸죠. 그리고 국내 기자재 업체 육성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생기고. 근데 망간이 용접이 좀 어렵습니다. 부식이 발생된다거나 뭔가 독성 가스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대우조선해양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 6월달 그렇죠. 불과 2달 전, 3개월 전에 이때 대우조선해양이 VLCC급 20척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선박을 지금 선박을 수주했는데 독자 이제 탱크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추가적인 선박 수주 경쟁 시장에서 대우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지, 현대가 더 많이 가져갈 건지, 삼성이 가져갈 건지, 중국이 가져갈 건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런 기술은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데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조선소들이 다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소에서의 연구 성과가 실제 조선소 건조 현장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선주 영업까지 이어지는 이런 관계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삼성, 현대는 그런 실적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대우는 이미 그런 실적이 있고 뉴스에 다 나와 있죠. 자, 그런 실적이 쌓인 한 데가 가지 두 회사를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정말 다른 기술인가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요? 요즘에 자율주행 나오는 거. 자, 자율주행을 얘기하면 그 최근에 아비커스라고 현대중공업 태평양을 그쵸? 무인으로 횡단했다. 아주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 있는데 아비커스 태평양 쳐야 되나? 아비커스 태평양 치면 무인 기술을 해서 여기 나오네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태평양 횡단은 성공했다고 6월달에 올해 6월달에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저게 그 자율주행 시스템 이름인가요? 그렇죠. 시스템 전문 회사? 회사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만 보면 현대중공업 자율주행에서 대단한 걸로 보이잖아요. 자, 근데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한번 만나뵙고 싶은 분이 이제 선장 출신이면서 국제해상법 분야 그 전문가이신 우리나라 대학교 그 교수님이 계신데 김인현 교수님이 최근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선장 출신이시니까 태풍이 오면 바다로 나가야 된다. 역발상이네요. 왜냐면 태풍 불면 바다 나가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범선 시대 얘기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분은 선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해상법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본인 경험을 하나 글을 쓰신 게 있는데 해운인들은 태풍이 왔을 때 바다보다 항구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큰 오해다. 항구에 있는 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바다 위 풍랑 속에는 배가 견디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전복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넓은 바다로 파도를 타야만 그래야만 이제 안전하다 이거예요. 바람에 맞서지 말고 바람을 타라 이거죠. 근데 항구 육상으로 오면은 더 바람이 세게 날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분은 실제 선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태풍 시즌이 오면 자기는 바다에 나가 있는 옛 동료들이 아닌가 걱정되고 그러면서 자기 경험상 바다에 나가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대중공업이 아비커스 자율주행은 태평양을 고요한 바다를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대우조선해양도 자율주행 기술이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단비예요, 단비. 대우조선해양의 그 단비라 그러는데 그 자율주행 이름이 단비예요? 선박 이름이 단비인데 요거 이제 보시면 이게 실제 저도 여기 가봤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뭐냐면은 실제 이거는 평택시 평택 항구 있잖아요. 평택시의 협조를 얻어서 평택 항구에 수많은 선박들이 들락날락 거릴 거 아닙니까? 어선부터 해가지고 그 선박들 사이에 실제 운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태평양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고요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평택시에서 실제 운항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단비 자율주행 기술은 배 사이로 많은 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비라는 배가 직진을 하는데 요 앞에 요 왼쪽 그래프를 모니터를 보시면 요게 좀 앞에 선박들이 얼마나 거리가 그쵸? 떨어져 있고 서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랬었을 때 단비가 어떻게 자율주행으로 피해서 가는지 그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까? 어떤 게 더 선주들에게 어필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인현 교수님 쓰신 것처럼 태평양 바다가 더 안전하다 이거예요, 분명. 그렇죠? 항구가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망망대해서 자기 혼자 이렇게 그렇죠. 자율주행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기술도 이런 식으로 해야 선주들이 이건 정말 쓸만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선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산업을 이끌 수 있는促진 방법 기술 개발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뉴스 하나 읽어보고 뭐 이것도 개발했네 저거 했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문맥을 읽어가면서 이게 정말로 이 조선소가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국내 생산까지 끝낸 건지 그리고 실전 탑재가 됐고 선주의 평가가 어땠고 그 선박의 운항 실적은 어떠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비교 검토를 사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을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를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뭐 유가가 올라서 운임이 상승을 해서 시황 분석을 하는 거는 오히려 해운업을 보는 관점이 되는 것이고 조선업을 보는 관점은 도크의 효율성. 지금 잔고가 1년치이든 2년치이든 그랬었을 때 조선소가 어떻게 이 한정된 잔고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크를 가동을 해서 매출 실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조선업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뭐 LNG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탱커 운임이 상승했기 때문에 발주가 뭐 나올 수밖에 없다. 뭐 IMO 규제, IMO 리포트를 정말 읽어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IMO 리포트 되게 두껍습니다. 저는 예전에 국제 회사 기구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 한국말로 쓴 것도 어려운 것도 영어로 적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읽어보는 게. 다 기술 용어가 되는 것들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IMO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대량 발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뭐 기분상 좋을 수는 있겠죠. 네. 실제 조선업 분석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선의의 피해자를 저는 만들고 싶지가 않고 단편적인 이야기로. 그렇죠. 그냥 단순한 장비비 전망은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아요.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전망 자료가 나가면 처음에는 혹해서 사람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계 현장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다 알고 결국은 그 조선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젊은 직원들, 그분들이 결국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조선공학에 공부를 하는 학문을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뜬구름 잡는 얘기 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조선업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시황에 대한 그 분석은 선주사 분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조선업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거는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술 개발에 있고 그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선주사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우리 기술을 비교해보고 우리 기술을 적용해주면은 너희에게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거를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조선업의 진정한 분석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것들은 이제 거의 많이 스터디를 하신, 현장 찾아다니면서 스터디를 하신 산물이기도 하고요. 네, 뭐 얼마 전에 대우조선 연구소도 제가 직접 가서 저기가 대우조선 연구소. 뭐 모든 설비 갔더니 이렇게 또 이렇게 모든 설비를 제가 다 경험을 해보고 기술 인력들하고도 꽤나 많은 디베이트. 그냥 단순하게 적고 오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 방문하면서 정말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온 거 근거를 제시해라. 이제 다 보고 와서 이제 드린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뉴스에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많은 분들이 같은 기사를 찾아보시면 좀 이미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고 조선소들 간의 비교 경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R&D가 그 회사의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뭐 현대중공업 계열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런 데들의 R&D 센터랑 좀 비교를 해야. 물론 뭐 삼성과 현대도 열심히 이제 기술 개발을 하시고 연구소가 있고 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구소에서의 성과가 실제 건조 현장에 이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게 선주 영업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이 국내 기자재 기업들 그 육성까지 연결되는 사례는 대우조선 해양만이 유일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이미 많은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만 들으신 분들은 대우조선해양 기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양반 마음속에 대우조선해양이 이만큼 있나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뉴스에 있는 거를 찾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예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만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검색어 제가 다 입력을 해가면서 기사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경쟁사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셔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래브트 리서치에서 뭐 이렇게 토픽을 제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 오해하실까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공사 소리도 좀 들어갔었고, 네. 또 이제 뭐 화면에 막 다른 광고도 뜨고 네. 막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이제 핵심 콘텐츠, 그 네.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인 것 같아도, 이게 또 그 중간중간에 바뀌는 내용들이 또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로는 좋아지겠죠. 하지만 네네네.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네. 많은 변화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트레버트 리서치의 박무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